동생이 증여세 낸 부분하고요,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명을 했고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좋은 취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민주당하고 합당하는 게 보름 정도 오면 합당할 것 같으니까요. 일단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의논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네. 당에서는 이제 사퇴 요구를 했고 또 복당 불가 방침도 밝히고 제명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당선인은 사퇴 불가 또 그런 입장들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사퇴하면 배지가 날아가는데 제명하면 배지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퇴하면은 본인의 어떤 의혹들을 지금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일단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사퇴하면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직 유지,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의원직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에서 이제 제명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의원직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퇴를 하면은 의원직까지 사퇴를 해버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의원직의 유지에 문제가 생기니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은 글쎄 저는 이제 하나 궁금한 게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왜 그때 처리 못했을까라는 거죠. 총선 전에. 네. 총선 전에 빼서 후순위를 올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총선 당시에 몰랐는데 지금 총선 이후에 제보 받아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검증을 잘못했네요. 이러면 차라리 그래 검증 실수구나라고 이해는 갈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전에도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려고 시도했더니 그 당 후보자가 당시에 거부를 해가지고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왜 제명하거나 공천 다시 하지 않았을까? 그 의문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는. 그랬으면 오히려 민주당 진짜 박수 받았을 거예요. 야, 이거 총선 전에도 문제 있는 사람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총선 전이라도 확 후보를 교체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이제 와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 머릿속에 떠나진 않네요. 그렇군요. 민주당이 당선 무효 소송 제기도 검토를 했지만 법원 판결을 짐작하기 어려워서 일단 고발부터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까지 했으니까 스스로 이제 사퇴를 하면은 정치적으로 처리가 다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혐의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당에서 일주일 전에 이것을 파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퇴를 좀 하라고 얘기를 했고, 종용을 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양 당선인이, 그때는 이제 후보죠. 네. 후보가, 거부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최고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명을 가하면 지금의 이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상황에서 제명을 만약 했다. 그럼 모든 이목은 사실상 그걸로 집중이 되고 지금이 이제 180석의 거대 정당으로 이제 등장을 했지만 그때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살얼음판을 가는 것. 그것이 아마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판단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그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선택을 일부 왜곡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혐의만 봐도 허위사실 제공, 그다음에 검증 기망, 그리고 명의 신탁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그런 어떤 행동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냥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의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기간이 길어져서 그렇지 만약 고발해서 유죄가 판명이 되면 이 의원직 상실은 물론이고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아마 유지하기에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지금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 당선인이 조금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정당인이고 정당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금 본인 때문에 갖고 있는지를 판단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민당의 오희정 공동대표가 오히려 칭찬을 들어도 된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인 거잖아요. 총선 전후로
봤을 때 총선 전에 문제를 알았는데 왜 그때 처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비판하는 쪽. 이제 저 같은 사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반대 측면에서 보면 우의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후라도 이 문제를 외부에서 제기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안에서 나온 거예요. 자, 언론이나 야당에서도 모르고 있었는데 총선 이후라도 우리가 당내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를 정리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된다. 그 측면을 보는 거예요. 총선 후라도 먼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칭찬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우의정 대표는 그쪽을 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 총선 전에 알았다고 하면 그때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문제 없게 했어야지. 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의원을 하나 만드냐라는 거죠. 왜냐면 그때 만약에 이 양정숙 후보자 빼고 후순위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총선 이후에. 그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우의정 대표하고 저는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네,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같은 그 글 안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과하는 문화, 이 가부장적인 어떤 관습 이런 걸 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조승희 사건, 그 버지니아 공대 그 총격 사건 그렇죠. 총격 네. 사건을 제 사례로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든 사례가 부적절하다.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총격 사건을 갖고서 여기랑 비교해가지고 사과의 어떤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저는 뭐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의정 대표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민당이 검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민당이 검증을 해가지고 이런 걸 밝혔고 또 제명을 했다. 그 정도 인정해달라. 그리고 또 민주당이란 모당에서 왔는데도 감싸거나 이러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았을 때 곧바로 제명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우 대표도 좀 시를 하면서, 이 시민당의 어떤 부분에서는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균형이 잡혔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약간 왜곡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 더 큰 잘못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사과의 비중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야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경찰청에서는 공식 수사로 전환도 했고, 성추행, 또 비리, 전반적인 의혹들을 다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 전 시장은 아직도 잠적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신병정리나 이런 기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고, 이게 오던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워낙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신병정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잠적이라 부르는 이 기간은 길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적 공식 수사로 전환이 되고 그런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피의자 신문을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에 가서 소환 통보했는데 통보 안 하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체포영장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전 시장까지 지난 사람이 체포영장 발부되는 거 보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제 발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아마 잠적 기간은 길어지진 않을 거고 곧 아마 언론이나 그쪽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의 이 행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민주당이 내년 4월 이 지방선거, 보궐선거죠. 여기서 이제 후보 공천을 낼 것이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는 겁니까?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내년 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이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왜 이게 나오냐면 당원 당규에 이 조항이 있어요. 중대한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퇴를 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희정 지사의 사례를 보면 그게 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부산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부산 지역에서의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후보를 안 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또 제약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감안하고, 즉 유권자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까지 감안하면서 그래 여기다 심판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후보는 내줘야 된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책임 정치, 책임 행정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후보는 어떤 형태라도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래통합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상황이 당내 갈등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총선 이후에 뭐 수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지도체제 갈등이 있으니 아마 이 갈등은 아마 연휴 지나면 원내대표 경선이 있거든요. 당선인들 사이에서. 아마 그 원내대표 경선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 수습의 단계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들을 보면 공약, 이슈가 하나거든요. 네.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할까? 즉 8월까지 그냥 단기로 갈까? 아니면 당원당규 부칙 개정해가지고 1년 이상 갈까?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그 새 원내대표의 지휘 아래 새로 비대위 체제가 끌어질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조금 수습은 될 건데, 네. 그 전까지 지금 뭐 혼란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좀 지나치긴 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반성하는 모습들, 아까 말씀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 괴멸적인 패배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뭐 지난 지방선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질 거라고 당내에서 예상은 있었지만, 이번 총선은 이 정도까지 참패할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 누가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비판들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정당 지지도 추이 그래픽 좀 보셨을 텐데,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 이 민주당이 통합을 한다. 이번 주부터 통합 이제 절차를 밟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확하게 뭔가 나온 기준이나 뭔가 이 방향성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지금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워크숍을 했어요. 당선자 워크숍을 스스로. 그러니까 예컨대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당을 초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자체적인 교섭단체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모당의 통합당의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돼 있거든요. 누구랑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뭐 통합에 관련된 거든 행보와 관련된 거는 다 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최소한 만들어지고 나서나 통합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원내 교섭단체로 남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자체적인 교섭단체 좀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직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상당히 그것을 가지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권한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 판단은 결국에는 통합당의 지도부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당과 자당이 서로 같이 그렇죠. 의견을 합치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미래한국당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라던데,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안녕. 아이고 저희 너무 이렇게 재밌게 배우고 지지를 우리 당은 이제 대표님이 훌륭하셔가지고 아주 당이 이렇게 안정적이잖아. 통합당 너무 시끄럽더라고. 우리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당을 일로. 네, 지금 이제 저 화면 보셨던 것처럼, 영상 보셨던 것처럼 김정은 상임고문이 그 모 당을 자당으로 끌어들이자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 통합당은 너무 시끄럽더라,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랑은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거리를 둔다기보단 속된 말로 미래통합당 지역구만 있잖아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들 당선되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과정, 캠페인 과정이라는 게 돈, 시간, 노력, 엄청난 고생 끝에 배지를 거의 천신만고 끝에 단 거예요. 그리고 당 자체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면 뭐 지역구가 지금 100석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지도체제 붕괴. 근데 미래한국당은 뭐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제가 뭐 비례대표 의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은 편하게 배지 다는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지역구 의원에서 뭐 돈과 시간 써가면서 저 캠페인하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앙에서 이제 저 명부 나오고 그러면서 좀 당선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서 수월하게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미래한국당은 어찌됐든 간에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 지금 분위기가 겉으로는 좋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본인들이 뭐 다르다도 지금 보시면 화면보다 핑크색이잖아요.
국민들 다 압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한 식구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미래통합당은 지금 저 지도체제 문제랑 그 총선 결과 안 좋은 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데, 뭐 우리는 뭐 당선됐으니까 뭐 미래통합당 끌어들여 이러면서 저렇게 히덕거리고 웃는 모습들. 전 좋게 안 보입니다. 이거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랑 미래한국당 지지자들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 지지자들의 저 모습 좋게 볼까요? 그래, 너희들은 19명 배출해가지고 어쨌든 비례에서는 1등이니까 기분 좋니? 무당인 미래통합당은 지금 괴멸 직전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 네. 그 통합당 이제 새로 선출될 원내 지도부에 굉장히 과제가 산적한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 여부도 그렇고, 합당 문제도 그렇고요.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합당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고 어떻게 해도 19명의 어떤 이 독자 정당의 모습이 있긴 하지만 얼마든지 통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비대위를 어떤 비대위를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중진들이 원하는 4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년짜리 이 어떻게 보면 혁신형 비대위거든요. 어떤 것을 가져가느냐를 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원내대표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텐데, 이것 자체가 어떤 공약을 하느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 당선자들에게 이제 표를 달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자신의 입장을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가져갈 것이다. 아니면 뭐 나는 중진들이 하는 조기 전대를 원한다. 이걸로 아마 갈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초선이 그것을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40명이 되는데 이들이 어떤 계산할까? 그러니까 중진들에게 맡겨놨을 때 이 당이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김종인 체제로 가는 것이 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정당의 미래가 나아질까?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 초선들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번에 원내대표의 어떤 승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보면은 이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에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판단의 키를 준 사람들은 초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은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별로 나한테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아니,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저 조금 전에 좀 직함을 헷갈렸네요.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거 진짜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총괄선대위원장 오기 전에도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만남도 몇 차례 있는 과정에서 나 그 당 관심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이제 거의 정권을 받으면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여의도 짜르라는 별명이 있는데, 본인이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진퇴를 걸면서 본인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켜온 측면들이 있죠. 예전에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휴 끝나고 있어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찬성하는 의원이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주호영 의원 같은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면 임기 1년 정도, 내년 대선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 장기간 임기를 보장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출범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선대위원장 생각도 달라질 수는 있죠. 다만 그게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쪽에서 원내대표 경선이 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4개월짜리 관련 비대위원장 할 사람은 아니죠.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네.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 여부는 먼저 이 통합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부터 봐야겠습니다.